아르헨티나에 한국의 새 땅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노리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 때문에 무너진 셈이죠. 한국이 얻게 되는 땅은 대체 어떤 땅일까요? 남미를 중심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만든 사건. IMF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적인 일이었죠. 구제 금융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등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기부를 하는 행동을 보이며 놀라운 국민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당시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몇 년간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한 번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준 구제 금융을 8번이나 받고 이것도 모자라 9번째 구제 금융을 받으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아르헨티나는 54조 원 규모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SNS를 통해 IMF와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IMF 이사회 승인만이 있다며 나라 파산 위기를 넘긴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전 정권이었던 2018년 IMF로부터 6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융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IMF 역사상 최초로 지원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IMF는 최대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권고 0%에 가까운 재정 적자율을 아르헨티나가 유지하길 원했는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세부 조정안에 대해 오랜 씨름을 거쳤죠. 결과적으로 2022년에 들어서 모든 세부안 합의를 마무리 짓고 빚을 갚기 위한 긴축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IMF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를 향해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반발이었습니다. 학계는 이번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냉소를 보냈으며 일반 국민들은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IMF와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 소식이 등장한 뒤부터 아르헨티나 시내는 IMF 금융 반대파들과 일반 시민들로 점령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IMF 구제 금융 도입 이후 찾아올 노동 유연화와 구조 조정, 초인플레이션을 걱정했죠. 실제로 IMF가 내세운 조건들은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는 조건들입니다. 특히 노동 유연화의 경우 기업들의 해고를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늘려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정규직 노조가 활발한 아르헨티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초인플레이션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자원 대란 이후 전체적으로 자원 수급에 문제가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많은 통화량도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빠르게 풀린 돈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물가는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 문제가 큰 문제로 돌변했습니다. 여러 외부 요인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어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만일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들인다면 서민들 입장에선 파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역시 안정된 국가로 오히려 아르헨티나로 이민하는 한국인들이 있을 정도로 앞선 국가였죠. 그러나 군사 독재로 인해 정권이 부패한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비델라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산업 기반이 파탄 초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국가가 되었죠.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비델라 정권 소속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국유화된 재산은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뇌물과 부패 관료들의 등장으로 산업 발전이 늦어지면서 빈민율이 4%에서 38%로 상승하게 되었죠. 게다가 문제를 감추기 위해 대대적인 통계 조작도 들어가면서 경제 파탄을 속이는 일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분명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통계 수치만 살펴보면 매년 8% 성장을 거듭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선진국 수준의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까지 조작된 통계를 전면 재검수 아르헨티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파산하기 직전이었고 돌아오는 빚 지급일을 늦추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르헨티나가 악순환을 거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발전이 늦춰지고, 그렇다고 물가를 내버려두면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계속되며,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지금의 파산 상태가 유지될 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바로 자국의 땅을 한국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결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결정은 처음 내리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영농 이민을 위해 당시 환율로 12억 원을 들여 아르헨티나에 있는 넓은 농장, 야따마우카 농장을 구입하게 됩니다. 넓은 토지를 확보해 이곳으로 한국 이민을 유도 농사를 지어 그 농작물로 외화를 벌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막상 구입한 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농작물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을 지녔기 때문이죠. 염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야따마우카 농장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었지만 그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이 땅의 관리비와 세금은 고스란히 아르헨티나 정부의 손으로 들어가 굳고 낭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국회 감사장까지 올라가면서 큰 이슈가 되었죠. 이 땅을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과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땅의 토질 개선과 새로운 활용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토지는 다른 아르헨티나 주민에게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땅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땅 투자를 하고자 했죠. 아르헨티나 역시 한국이 야따마우카 농장을 국가 차원에서 구입해 이를 활용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게 땅을 팔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빠르게 외화를 벌 수 있기에 좋고,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자원 전쟁으로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땅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국가 모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선정, 최적의 조건을 갖춘 농지를 판매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한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광활하면서도 비옥한 땅을 갖춘 국가인데요. 특히 팜파스 평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토지를 자랑합니다. 재정 적자를 막고 흑자 전환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팜파스 평원 일부까지도 판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풍요로운 땅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중국도 아르헨티나 공략에 나서며 아르헨티나 토지를 탐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아르헨티나를 유혹하기 위해 중국 광핵 집단 CGN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 기술 화룸 1호를 수출 아르헨티나가 거절하기 어려운 기술 이전을 약속했죠. 230억 달러 이상의 중국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약속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즈 지역에 건설되는 47억 달러 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도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아르헨티나는 차이나머니에 잠식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혐오는 아르헨티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르는 중국에 대한 분노와 중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현 정부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르헨티나인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역시 아르헨티나에 간섭하며 중국과 거리두기를 종용했죠. 하루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국이 최고의 기회로 떠오른 셈이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통해 한국의 참여를 유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하며 현재 아르헨티나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에너지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관심 보일 만한 자원을 가진 땅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따마우카 농장의 사례를 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도와주겠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많은 자원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견제와 내부 반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잡아 자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지지를 선언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폭 30km의 홍해, 남단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을 장악하고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민간 선박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사실상 홍해, 항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홍해, 항로는 하루 7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이 지나는 곳으로 해마다 전 세계 해상 석유의 12%, LNG 8%, 컨테이너 20%가 이곳을 통과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홍해, 항로가 차단되고 또 차단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세계는 다시 한번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뜬금없는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를 홍해, 항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은근슬쩍 1대1로 띄우기에 나선 것인데요. 하지만 자국에서 발생한 철도 참사만 봐도 중국이 과연 1대1로 화물철도를 운운할 입장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유럽행 화물열차 띄우기에 선봉에 선 매체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였습니다. 이 매체는 홍해의 긴장으로 인해 유럽과 지중해 지역으로 향하는 해상 항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홍해가 막히자 대륙간 화물열차를 대안으로 내세워 1대1로를 더욱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영문신문인 글로벌타임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얼렌하우터 항구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화물열차의 중요한 출구다. 올해 이 항구에서 출발한 화물열차 수가 지난해에 비해 32.2% 증가한 318대에 달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하자 중국 화물선들은 선박에서 물건을 내려 중국 유럽 화물열차로 옮겨 싣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까지 생각해낸 것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 7,000km가 추가돼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폴란드까지 홍해를 이용하면 평균 26일 정도면 되는데 홍해가 막혔으니 희망봉으로 돌아갈 경우 약 10일가량이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는 중국에서 폴란드까지 16일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화물열차를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해상 운송에 비해 비용이 더 비싸고 해상 운송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운송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알면서도 중국이 중국 유럽 화물열차 시나리오를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1대1로 띄우기를 하려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대1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제시한 중국의 핵심 대외 확장 전략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을 해상으로 잇는 신실크로드 사업입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자체가 이런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를 그동안 꾸준히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재 이신어우 유시 신장자치구 유럽, 위신어우 충칭 신장자치구 유럽, 한신어우 우한 신장자치구 유럽, 수멍어우 수저우 몽골 유럽 등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다양한 국제 화물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티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 공격을 하자 중국은 이참에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로, 즉 1대1로를 홍보하면서 철도 강국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기회로 여긴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철도 강국의 속내를 내비치자마자 황당한 사고가 발생해 이런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수성 대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지금도 사상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 지하철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건 발생일인 지난 14일 베이징 당국이 발표한 사상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5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건만 났다 하면 일단 은폐하고 보는 습관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7분께 베이징시 북부 지하철 창핑선 시열지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 지상 구간에서 벌어진 열차 사고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전날 내린 눈으로 지상 선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앞서 달리던 열차가 긴급 제동을 했는데 뒤쪽 내리막 구간에서 따라오던 다른 열차가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베이징시 당국은 전날 사고 직후에는 추돌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열차 객차가 분리됐다. 부상자가 3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지 매체들은 사고 당시 열차 꼬리 부분 두량이 분리됐다고 전해 베이징시 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틀간의 발표와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추돌의 충격으로 앞서 달리던 열차의 후미 객차들이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청년보 등 현지 매체들은 사고가 발생한 시열지역은 베이징 지하철 노선망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역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일일 이용 승객이 무려 40만 명에 달하고 아침과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8만여 명이 몰리는 곳입니다. 사고 당일 베이징에는 눈이 내려 평소보다 지하철 이용객이 더 많았던 데다 사고 시점은 퇴근 시간대였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온라인에 퍼진 영상들을 보면 객차 두량이 분리된 모습과 열차 외벽 곳곳에 찌그러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추돌당한 지하철 맨 앞칸에 타고 있었다는 리위 씨는 사고 직후 모든 승객이 충격에 앞으로 넘어졌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철도 강국 중국의 이미지를 홍보하려 했으나 철도 추돌 사고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가 하면 해외에서도 1대1로에 대한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칠 중 유일하게 중국 1대1로 계획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4년 만에 탈퇴를 한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아주 뼈아픈 뉴스였습니다. 지난 7일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에게 1대1로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1대1로에 참여한 것은 실수라며 탈퇴를 시사했고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1대1로 참여 결정이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해 중국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1대1로 참여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에 참여하면 마치 경제적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이제 그 실상을 알아버린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중국 1대1로 참여를 다시 고려하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5개국의 경제블록 가입을 거부하고 1대1로 탈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과의 국제 파트너십의 재조정을 시사해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아르헨티나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지원하기로 했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65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선거 기간 노골적인 반중 발언을 내놓았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전까지 계약은 중단될 것이다. 2009년 이후 매년 갱신된 양국 간 계약의 일환인 65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현재 달러 보유고가 100억 달러 이상 적자로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나 마찬가지인 아르헨티나가 IMF의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접근해 1대1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화 스와프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중국이 우리가 요구한 통화 스와프 요청을 수락했고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65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중국을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중국과 관계를 끊겠다고 공언했던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가 집권하자 중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은 없던 일이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반중 노선을 표명한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덴마크로부터 미국의 중고 F-16 전투기를 구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신형 JF-17 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후 아르헨티나의 F-16 판매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 훈련, 병참 지원, 제트기의 여분 부품까지 약속하면서 중국과의 밀착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제공하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1대1로 참여를 쉽게 결정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무리하게 동참할 나라가 과연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여객기 C919의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C919의 승객을 태우고 상하이 공항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까지 하면서 중국산 여객기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중국 CCTV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의 C919 여객기는 5월 28일 오전 10시 32분 승객 130여 명을 태우고 상하이 훔차오 공항을 이륙해 이 시간여 만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여객기의 첫 비행에 열광했습니다. 훔차오 공항과 서우두 공항에는 대형 레드카펫이 깔렸고 첫 상업 비행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CCTV는 이날 승객들이 C919에 탑승하는 모습부터 서우두 공항에 착륙해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항공사 측도 C919 첫 비행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은 특별 항공권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펑파이 신문은 이날 기내식으로 베이컨 볶음밥, 과일, 망고 푸딩, 초콜릿 쿠키, 우유 등이 제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국내 대형 항공기 C919 첫 상업비행이라는 해시태그가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중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까지 개발해냈구나. 중국 하늘의 C919가 더 많이 비행하기를 바란다. 국산 항공기로 세계 시장까지 장악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체 여객기 개발에 나선 이유는 중국의 여객기 수요가 전 세계 수요의 20%가 넘기 때문입니다. C919는 중국이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사가 독주하는 민간 여객기 시장 구도를 뒤흔들겠다며 야심차게 개발한 여객기로 중국이 2006년 연구 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에 완성한 여객기입니다. 대당 가격은 약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쟁 기종보다 20%가량 저렴합니다. 여객기를 개발한 중국 상용항공기 회사 측은 향후 5년간 C919를 연간 150대씩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1,200대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의기양양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문이 대부분은 허황된 것이고 일부 중국 내 고객사가 제출한 의향서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게다가 중국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했다던 여객기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세계 여객기 시장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전 세계 민항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오기 위해 각종 보조금 분쟁과 무역 분쟁 소송으로 밥그릇 싸움하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렇듯 보잉과 에어버스의 무역 전쟁은 무려 17년을 이어오다 2021년에서야 서로 무역 전쟁을 중단하자고 합의할 정도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자사가 만든 737맥스 여객기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했을 때 숨진 탑승자 157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항공사나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보잉은 당시 사고기가 통제력을 잃고 파괴된 원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으며
사고가 난 737맥스 여객기는 운항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는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 승객,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보잉 대표 제품인 737맥스 내부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며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앞선 조사에서도 보잉이 만든 비행기의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의 문제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언 항공에 이어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항하는 보잉의 신규 주력 기종 737맥스가 추락하자 이 기종의 운항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고 구매 취소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렇게 보잉이 기술상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보잉과 에어버스가 서로 소송을 벌이며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 중국은 그 틈새를 파고들며 유럽산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며 당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압박을 당하는 와중에 오히려 미국과 보잉에 일격을 가합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어버스 구매 계약식에 참여해 약 45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며 프랑스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항공사들이 프랑스 에어버스로부터 A320 기종 290대와 A350, 10대 등 모두 300대를 사기로 한 계약건이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보잉 항공기 300대를 산 이후로 대규모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중국이 통 크게 프랑스의 에어버스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중산층의 폭발적 성장과 맞물린 여행 수요 급증으로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이 됐습니다. 한 대라도 더 팔아도 부족할 판국의 비행기 결함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 보잉은 중국이 737맥스의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A320에 대량 구매하기로 하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허나 당하고만 있을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 엔진의 중국 수출 중단을 검토하면서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제너럴 일렉트릭 GE 공동 생산한 항공기 엔진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GE와 프랑스 항공방 위산업 업체 사프란 세프론의 합작인 LEAP-1C 엔진을 중국에 추가로 수출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사실 이 엔진은 중국의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 중국 상용항공기 공사 COMAC가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여객기 C919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 중국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던 C919 항공기의 엔진은 사실 서방제 엔진이었던 것이죠. 미국은 중국이 엔진을 확보하면 분해하고 모방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침투할 테고 이것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기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기술을 흉내내기란 일부 정부 당국자의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항공기 엔진은 수년간 이미 중국에 수출돼 왔기에 중국 제조사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역설계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항공기 엔진의 제작 과정과 재료 등은 철저한 기밀로 관리되며 새로운 모델 개발에는 수조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엔진뿐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이 C919에 제공하는 항공전자 시스템의 수출도 제재할 수 있다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항공기 엔진과 항법장치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국의 견제로 인해 중국의 항공 굴기는 핵심 기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자국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2025년까지 국내 민간 항공기 시장의 10%, 세계 소형 제트기 시장의 10에서 20%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영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 COMAC는 174석 규모의 여객기 C919를 개발하면서 2017년 첫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C919는 2018년 상반기 기체 결함이 발견돼 시험 비행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이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20에서 30년 뒤처져 있다며 항공전자, 재료, 항공역학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20에서 30%의 항공기 자체 생산할 수 있어 항공기 대국의 꿈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올해 5월 드디어 대형 여객기의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미국의 방해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최초의 여객기를 띄웠을까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여객기 개발에 성공했는지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그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C919 여객기 개발의 핵심은 바로 해킹이었습니다. 2019년 중국인 스파이 10명이 기소되었는데 혐의는 C919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보를 빼낸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해킹 작전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관리하고 중국의 지하 해킹 그룹이 참여했으며 합법적인 보안 연구원 및 전 세계 기업 내부자들이 관련된 작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항공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특히 중국 국영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코맥이 자체 여객기인 C919 비행기를 제작해 에어버스, 보잉 등 업계 경쟁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C919 비행기에 부품을 공급한 외국 회사들을 단연간에 조직적으로 해킹해 C919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관리는 국가안전부가 관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실제 해킹팀을 관리했을 뿐 아니라 항공우주 기업에서 일하는 내부자를 모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킹팀은 2010에서 2015년 사이 사프란, 지이 등 C919 공급업체를 해킹하는데 성공했고 이 해커들은 대상 네트워크 내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독점 정보를 검색하고 원격 서버로 유출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는 지난 2016년 중국 에어로엔진 공사 AECC가 6년 가까이 외국 항공사에 대한 끊임없는 해킹을 시도한 끝에 C919기에 탑재하기로 한 CJ-1000AX 엔진을 출시하고 기존의 외국 계약자가 제조했던 엔진을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보고에 따르면 CJ-1000AX는 미국의 지이와 프랑스의 항공우주회사 샤프란의 합작회사인 CFM 인터내셔널 영아이 생산한 엔진과 여러가지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결국 서방이 핵심 기술을 제재하면 중국은 자국 기술만으로는 항공기를 만들 수 없었고 해킹까지 해가며 최초의 국산 여객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자국산 여객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중국이 내놓은 C919는 여전히 주요 부품 상당수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여객기였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 여객기가 어디까지나 중국의 허세 끝판왕인 이유는 알고 보면 중국 기술이 거의 없고 핵심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서방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자국산 여객기는 주요 부품의 약 60%가 미국산이며 일부 품목은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부 설비는 합자회사가 생산한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항공 엔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중국 여객기의 자체 개발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객기 설계와 제조, 비행 성능, 안정성 등의 분야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 예상대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았고 특히 여객기의 핵심 부품들을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랜딩 기어를 자체 개발했는데 강도가 떨어져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여객기 제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엔진은 미국 지이와 프랑스 샤프란의 합작법인이 만든 것을 쓰고 제동 제어 체계, 통신 및 착륙 장치, 항법 및 항공 데이터 기록 장치 등도 모두 외국산이어서 사실 이걸 자체 생산 여객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객기에 들어가는 48개 부품 공급 기업 중 중국 기업은 7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체와 날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치를 서방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러니 사실상 무늬만 중국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공기의 가장 복잡한 부품 생산을 서방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 회사의 재산권과 AS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독자 기술이 아닌 해외 부품 기술에 의존한 만큼 만일 해외에서 이 여객기를 구매한다면 구매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항공기 제작 관련 회사들이 러시아의 항공기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중국과 서방 사회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 여객기를 구매한 곳에서도 부품 공급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여객기를 과연 안심하고 타도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C919는 작년 하반기 중국에서의 운항 허가를 받고 작년 12월 동방항공에 첫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동방항공은 올해 2월 1일 상업 운항을 앞두고 마지막 100시간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비행을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 훅차오 비행장을 출발해 베이징 다싱 비행장에 도착할 때 좌측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다급해진 C919는 애초에 다싱 비행장을 출발해 안후이성 허페이로 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굴욕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엔진 역추진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추진 장치란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고장났다고 운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착륙 안전 측면에서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들은 2월 1일 동방항공의 C919 시험 비행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에서 사고가 나자 이후로는 일절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경쟁 기종에 비해 20에서 30%가 저렴하다고 해도 이 여객기를 구매할 외국 정부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지난 4월 중국은 C919가 시험 비행 중 고장으로 인해 상업 운행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자 갑자기 C919의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A320을 대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날 에어버스의 조립 공장이 위치해 있는 텐진의 조립 라인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모두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체 개발 여객기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경쟁 기종을 대거 구매하다니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C919가 시험 비행 중 고장이 날 정도로 불안하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마련해 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제작사인 중국 국영 상용항공공사는 전 세계에서 C919에 대한 815대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동방항공만 5대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랑 5대만 구매 확정이라니 결국 중국 항공사들마저도 말로만 구매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 자체 개발이라는 C919 기종이 외국까지 운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종이 외국 운항을 하려면 항공기 디자인의 형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중국 내에서도 자체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중국 승인 여부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항공기 디자인 문제로 중국이 항공기를 실제 개발해도 중국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비행을 한다면 당장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이에 대해 바로 이 문제가 중국산 여객기의 대규모 생산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C919의 첫 인도는 원래 2021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미뤄진 것도 미국의 첨단 부품 수출 규제로 부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앞으로도 C919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운항에 나서더라도 승객들은 안전성 때문에 계속 불안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중국산 여객기를 만드는 COMAC은 유럽 등 해외의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국가들이 중국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산 여객기의 인증 획득이나 국경을 초월한 산업 파트너십 체결 역시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설사 C919가 정상운항을 시작하더라도 중국 내에 비행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과연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졌거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C919를 구매할 나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에서 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세넨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에서 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사로부터 P-800 야혼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혼트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하 5회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마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사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의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